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소녀상 이전 등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전부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바꾸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할 수 없게 될 거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부가 아닌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일본 측과의 밀실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엔 2015년 안에 합의를 끝내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총선 개입 정황이 뚜렷한 작전 지침을 결재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석방 결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유독가스와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대연창 스위치를 누군가 꺼놓았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당한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북콘서트를 열고 홍준표 대표에 대한 각종 폭로를 했습니다. 홍 대표가 여성 비하 발언을 많이 했고 대선 당시 홍 대표의 거짓말을 수습하느라 당황한 적이 많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부형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과 석방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말 밤이면 길거리는 단거리 택시 승차 거부로 몸살을 앓는데요. 다양한 승차 어플리케이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넘어야 할 선이 많습니다. 그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다녀왔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에 발표된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24년 만에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었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는 가운데 10억 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약속해 준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 문제 등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100%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합의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의 불가역이라는 단어 역시 이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 관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면 합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지난 2015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2년 만에 처음 드러난 거죠. 예, TF는 당초 공개된 합의문 외에 우리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비공개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발표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양국 간 합의 내용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 합의 내용 외에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사실 소녀상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이 합의 발표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전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습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당시 공개됐던 합의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직접 한번 보시면요. 한국은 일본의 우려를 인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 같은 주장을 할 만한 약속을 사실상 해준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이렇게 계속 이제 그쪽에서 딴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계속 돌았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거 확실하죠? 네. 예.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짤막하게 대답하세요. 합의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자면 오늘 TF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건 거짓 해명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맥락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본 측이 우리에게 소녀상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라고 묻자 우리가 일본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을 해줬던 겁니다. 예.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하겠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협조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여서 졸속으로 합의를 한 뒤에 비공개로 묶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비밀 약속을 해준 것이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예, 이외에도 정대협 등 위안부 관련 단체를 설득해달라고 일본 정부가 요구를 하자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단체들이 이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을 해주고요. 또 제3국에 위안부 관련 기린비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자 우리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 또 성노예라는 표현도 일본이 굉장히 껄끄럽게 여기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장을 줬죠. 예, 사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우리 정부가 먼저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외신들이 주로 사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위안부라는 표현보다 성노예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부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에서 이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하자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표현할 만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라는 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의 합의가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시 정부가 정상적이라면 모르진 않았을 텐데 어땠습니까 그때? 예, 실제 당시 외교부도요 내부 검토 회의를 통해서 이 같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수정 혹은 삭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지적들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결국 그 비공개 합의가 그대로 체결이 됐습니다. 예. 그건 청와대가 이제 회담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의 의견은 언제까지나 그 실무선의 의견이었고 실제로는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논란이 됐던 것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10억엔은 대체 왜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이번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 이것도 이번 TF의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예. 명확한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면서 실제 피해에 대한 법적 산정이 아닌 그저 주먹 구구식의 논의만 이뤄졌던 건데요. 특히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전혀 없이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안에 협의를 끝내길 원했고 이 때문에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불가역적이란 표현도 그래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정부는 2014년 4월 양국 외교부의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양국 정상은 2015년 2월 고위급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병기 국정원장, 일본은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을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이 밀실 합의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밀실에선 2달 만에 사실상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당초 우리 측 요구와 전혀 다르게 쓰였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에 불가역적인 사죄, 즉 되돌릴 수 없는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밀실에선 일본이 요구한 대로 불가역적인 해결로 둔갑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모든 게 해결됐으니 다시는 문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교부가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외교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협의 중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연내 타결을 압박했고 결국 우리가 끌려다니게 된 겁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조사 결과 발표 후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이라 합의가 시급했고 피해자 대다수가 화해치유재단 사업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오늘 TF의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외무장관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변경하려고 하면 한일 관계는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 반응은 TF 결과 발표 뒤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고노타로 외상이 이례적으로 담화 형식을 취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두 정상과 양국 정부의 정당한 교섭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합의에 이른 경과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TF 검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TF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한일 관계는 관리 불가능해질 것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대응에서 한층 강경해진 반응입니다. 日韓合意を履行していく上で、これがそれを難しくするような内容が含まれているとすればですね、これは我が国として受け入れられないと。 TF 결과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를 고려해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위안부 합의로 인해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반응은 한국 정부의 합의 철회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심은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철회하고 사실상 재협상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외교부 TF의 발표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공식 입장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논의를 충분히 한 후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이 비서진들이 회의를 했는데 시간을 더 갖고 논의를 충분히 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쯤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청와대와 정부는 시간을 일부러 오래 끌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시간을 2, 3개월씩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냐면서 어떤 방향으로건 후속 조치를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TF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예. 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일 없다시 그냥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재협상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그렇게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TF 조사 결과 일본 측 요구사항이 비공개 이면 합의로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 합의를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또 강경화 장관이 오늘 발표 직전에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려 유감스럽다, 사실상 이 사과의 의미가 담긴 언급을 내놨고 어제는 이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이 재협상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지금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쪽 반응이 그래서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TF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이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수정이나 재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셈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결국 이 합의는 파기될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예. 다만 이 북핵 문제나 이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방문 등 이 다른 한일 간의 외교 사항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정부나 청와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북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평창올림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청와대나 정부가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이런 결과를 지금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다 감안하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네,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이 TF와 이 정부 측이 어느 정도 이 조율을 했을 가능성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나 정부는 이번 TF의 조사가 이 정부와는 별도로 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 좀 더 확인은 저희가 오태규 위원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오태규 위원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예. 방금 고석승 기자한테 질문했던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혹시 사전에 이것을 발표하면서 외교부 그리고 또 청와대 어느 쪽하고도 조율하신 바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발표 시점 같은 것을? 시점이요? 예. 시점은 저희들이 원래 TF를 출범할 당시에 연내에 발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연내니까요, 지금이.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청와대 쪽 반응은 나중에 점차 더 나올 테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이른바 이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 그때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 쪽에서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표현은 근데 우리가 먼저 우리 정부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성격이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원래 저희들은 이제 일본 쪽의 사죄를 받기 위해서 사죄를 받는데 계속 일본 쪽이 사죄를 하고 나서 번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안부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참고로 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죄를 불가역적으로 좀 받겠다. 그래서 일본의 내각의 결정을 받는 사죄를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해결의 불가역이 되어버렸죠. 예.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사죄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얘기는 다시 거론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불가역이 쓰여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갔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 때도 강조를 하셨지만 일본은 법적 책임이란 용어 대신 그냥 책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일본 정부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까지 일본은 인도적 책임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인도적도 빼고 그냥 책임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인도적이 뺐으니까 책임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전보다 나아졌다 이렇게 교섭을 했던 분들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뭐 이현령 비현령 같은 용도 책임이라는 말만 딱 써버리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군요. 아무튼 그 비공개로 일본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모두 수용한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비공개 이제 이 합의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일본의 책임, 사죄, 보상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핵심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3대 핵심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 쪽은 소녀상 이전 문제, 그다음에 불가역 최종적 해결,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판 자제. 이것을 똑같은 우리 3점 세 개의 어떤 핵심 현안과 비슷한 무게로 그걸 받아달라고 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비공개로 세 가지를 더 요구를 한 것이고요. 정부 쪽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공개로 될 경우에는 우리 쪽에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비공개로 그걸 갖다 수용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국정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협상을 주도했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국정원이 정말 열일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 지금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국정원장이 나섰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아마 그 배경은 국정원장이 그 전 주일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주일대사 하다가 국정원장으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위 그 비공식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저쪽에서도 안보 관련 고위 관계자가 나오니까 이쪽에서도 안보 관련 고위 관계를 찾다 보니까 주일대사 출신의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을 나섰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무리가 있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갔단 말이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서도 회담을 주도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그만큼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대통령, 원래 그 국정원장 시절에 대표로 나갈 때부터 대통령의 지시로
대표가 됐으니까 예. 당연히 쭉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그 당시에 연내 타결, 그러니까 2015년 내로 타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 계속 그 의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 전반을 의안부 문제에 이렇게 꽁꽁 묶어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로 보면은 우리가 그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안팎의 예.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예. 그 계기를 한일 협정 50주년 기념 1965년에 했으니까. 예. 그 해에 잡았던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50주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큰 의미를 주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네, 글쎄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일이 밀어붙여질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병세 그 외교장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합의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보다 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둬서 균형 있는 평가를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책임자였던 오 위원장께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TF 작업을 한 결과는 일본 쪽은 그 소녀상 문제라든가 해외에서의 어떤 상호 비판 자제 예. 이런 부분이 우리의 어떤 일본의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과 같은 비중으로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핵심이고 하나가 부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핵심이었던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이것을 막교하는 형태로 합의가 안 되면은 합의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렇게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정도 된 일인데 이거 너무 외교 비밀을 너무 일찍 공개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 외교 관례상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반론에 대해서 짧게 재반론하신다. 그거는 사실 국민이 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 예. 정부의 설명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예. 그 설명 책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한도에서 외교적인 어떤 부분도 예.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발표에서 빼놓으신 것도 있습니까? 빼놓은 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외교적으로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이 더 있다는 말씀인가요? 내용이 더 있다는 것보다요. 저희들이 좀 비밀 문서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위 같은 부분은 사실 협상에 어떤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예. 그것이 이 사안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은 가급적 예. 축약해서 했죠. 알겠습니다.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오태규 위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초일류 기업의 리더라는 꿈을 이루어줄 수는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구형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을 재벌과 권력 간의 검은 거래라고 규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5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직접 나온 박영수 특별검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이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인 삼성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로 새롭게 드러난 추가 독대, 이른바 영차 독대도 부인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지원을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진정한 공헌 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6장 분량의 입장을 밝힌 박 특검은 더 이상 재벌의 특권이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10년을,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초일류 기업의 리더라는 꿈은 못 이뤄준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추가로 독대가 있었다는 정황에 대해서 치매 이야기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의 3차 독대 당시에 이것은 영차가 없을 경우에 3차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3차 독대 당시에 JTBC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JTBC 보도를 거론하며 자신을 압박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 JTBC 보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항소심에선 이른바 영차 독대가 쟁점의 하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당초 알려진 1차 만남에 앞서 2014년 9월에 한 번 더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18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법정에서 관련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면 자신이 치매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영차 독대에 대해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과 업무 수첩, 그리고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일지 등을 통해 입증됐다고 판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JTBC 보도에 불만이 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이 2016년 2월 3차 독대 당시 부정청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자 그날은 JTBC로 난리가 난 날이라며 JTBC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이 짜증을 내서 삼성 내부에선 이 건이 가장 큰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부탁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으로 새로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에 이어서 배연창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연창은 화재 감지기와 연결돼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열려서 연기를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군가 고의로 꺼놨고 불법으로 잠금 장치까지 설치해 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층 목욕탕이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찬 원인 중에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설계 도면에 따르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엔 4층부터 7층까지 모두 7개의 배연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층에 1개가 있고 나머지 층엔 2개씩 있습니다. 가로 40에서 50cm, 세로 70에서 80cm 크기의 배연창은 화재 감지기가 불이 난 걸 감지하면 자동으로 열리고 이 창문으로 유독가스 등이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 6층과 7층 배연창 스위치를 누군가 일부러 꺼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규정상 배연창엔 잠금 장치를 달면 안 됩니다. 하지만 6, 7층 배연창은 불법 설치한 장치로 잠궈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스위치를 켜도 작동이 안 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고층부로 올라온 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밑으로 역류했던 겁니다. 2층 여탕에서 많은 사람이 연기에 질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합동조사반은 6층과 7층 외에 다른 층 배연창의 작동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예, 이 얘기는 좀 더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죠. 정영재 기자. 자, 배연창이 닫혀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배연창 스위치를 누군가 고의로 잠궜다는 건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저는 지금 배연창이 보이는 앞 건물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창문이 잠겨 있던 것으로 확인된 6층 배연창입니다. 배연창은 일반 창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내부 온도 유지나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닫혀 있습니다. 다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창문을 열 경황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오작동 방지 등을 위해서 건물 관계자가 일부러 잠궈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열려 있었다면 2층에 그렇게 많은 연기가 차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도 배연창이 열리지 않아 유독가스 등 연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다시
나왔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들이 두세 번 마시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출구는 막히고 화물 엘리베이터가 굴뚝 역할을 한 2층 여탕에서 피해가 집중된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예. 자, 불이 3시 53분쯤에 났지만 8시가 넘어서까지 희생자들이 유족들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화재 당일 오후 8시 1분쯤에 희생자 안익현 씨의 여동생이 안 씨와 20초가량 통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 씨의 시신은 건물 6층과 7층 사이에서 발견됐는데 핸드폰은 남자 목욕탕이 있던 3층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안 씨의 휴대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맡긴 상태입니다. 또 통화가 되진 않았지만 전화를 강제로 종료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2층 목욕탕에서 발견된 희생자 중 한 명인데 복원된 통화 기록에 60여 건의 부재중 통화가 이어졌고 오후 8시 58분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족대책본부는 휴대폰을 복원해 분석한 뒤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처음 난 시간이 알려진 것보다 30분 전인 오후 3시 25분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건물 관계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직접 끓여다 화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유족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법원이 건물주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한 반면 건물 관리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현장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TV 방송에서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홈쇼핑 형식으로 다뤄서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방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인이 특별전이란 제목도 달았습니다. KTV 측은 즉각 사과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홈쇼핑 형식의 TV 프로그램에 난데없이 제천 화재 참사 화면이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KTV에서 방송한 정책 홈쇼핑 K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소개한 화면 왼쪽엔 인이 특별전이란 제목이 붙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상품의 특징을 소개하듯 제천 주민 생업 포기, 한이 남지 않게 사고조사 철저 지시 같은 문구를 나열했습니다. 출연자들은 대통령이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흘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생방송 홈쇼핑 형식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29명의 희생자가 나온 화재 사고를 부적절하게 다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TV는 제작진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시청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코너를 폐지하고 담당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애견 카페 등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조금 전에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KBS 이사진 구성이 재편되면서 노조 측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고대영 사장의 거취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보도국 취재기자를 잠깐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이유, 조금 아까 얘기한 그거 또 있습니까? 예, 방금 얘기하신 그 감사원에서 강 이사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내역을 방통위에 제출함에 따른 건데요. 방통위는 오늘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1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한 끝에 KBS 강규형 이사의 해임 건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에 앞서 오늘 오전엔 강 이사의 소명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강 이사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KBS 이사진의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감사해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이 내역엔 강규형 이사가 업무 추진비로 애견 카페를 이용하는 등 모두 327만 3천 원을 부당 사용했고 1,381만 8천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방통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적인 사용 규모가 큰 강 이사에 대해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인사혁신처로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예. 자, KBS 파업이라든가 사장 거취 문제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이사 해임이 최종 확정되고 나서 여권에서 추천하는 보궐이사가 새로 선임되면 KBS 이사회 구성이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여권 추천 5명, 야권 추천 6명에서 여권 6명, 야권 5명으로 재편됩니다. 이렇게 여야 구도가 바뀌게 되면 이사진이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현재 언론노조 KBS 본부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면서 파업 중인데요. 사장의 해임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파업 종료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노조는 보궐이사가 임기를 시작하는 즉시 고대영 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인호 이사장에 대해서도 퇴진하지 않으면 불신임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네, 한 사람의 전임 최고위원이 제1야당을 연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북콘서트를 열고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성 비하가 잦았고 당무감사에서 뒷거래 의혹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2시간여에 걸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북콘서트는 대부분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채워졌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출마를 막았다는 주장으로 시작해 홍 대표가 보낸 사람이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래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요? 홍한테 피해 간다고. 홍 대표의 여성 비하 발언과 대선 때 언행도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여자 비하 발언은 사실 여러 번 많이 하셨고 대선 때 발언을 하시면 팩트 체크해서 가짜로 밝혀진 적이 많았죠. 또 최근 당무감사에서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탈락 점수를 받은 당협위원장이 홍 대표의 약점을 잡아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번 당무감사에 나는 이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뒤로 딜을 하거나. 그런데요. 그분이 살아났어요. 류 전 최고위원의 제명 이유도 막말에 의한 당 명예 실추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포항 지진은 하늘의 경고라는 말을 포함해 논란이 된 발언들이 왜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뭘 잘못한 건지.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류 전 최고위원을 제명함으로써 이미지 쇄신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 전 최고위원의 폭로성 발언으로 홍 대표의 과거 언행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오늘도 핵심 당직자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류 전 최고위원은 폭로할 게 또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빠르게 제명하기 위해 어제 한밤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속전속결 제명으로 막말 정당이란 오명을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앞서 당무감사 결과 점수에 미달한 당협위원장 62명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로 한 것도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류 전 최고위원이 반발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과거 논란성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 대표는 오늘 강연차 부산을 찾았는데 이곳에선 또 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과 불화설이 불거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두 사람이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일부 기자들이 문 밖에서 고성을 들은 겁니다. 동행했던 당직자들은 덕담이 큰 목소리로 오간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 비서실장인 강효상 의원은 질문에 거칠게 대응을 해 역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 전 최고위원은 또 홍 대표와 관련한 추가 폭로도 예고하고 있어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한국당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정치인들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저희가 분석해서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후원금 사용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죠. 특히 정치자금법의 빈틈을 이용한 지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 사적인 용도로 의심되는 지출에도 후원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의원은 후원금으로 지역 언론 10곳에 광고비 27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창간 축하 광고인데 후원금으로 지역 언론에 선심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윤우덕, 자유한국당 윤현석 의원은 휴대폰 5대의 통신요금을 후원금으로 냈습니다.
두 의원 모두 문자 발송용으로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후원금으로 외국어 강습을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학 비용의 후원금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정치 활동을 위한 거라면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김 의원 측은 해외 대학 초청 강연 때문에 수강했다고 밝혔고, 정 의원 측은 상임위가 외교통일 위라 해외 대사를 만날 일이 많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네, 어제 보도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후원금으로 변호사 비용 5,500만 원을 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결과 액수가 5,500만 원이 아닌 550만 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사건에 후원금을 쓴 건 맞지만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가족들은 병원 측이 숨진 아기의 어머니에게 모유 촉진제인 돔페리돈을 외부에서 처방받아 복용할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약품은 심장 이상 유발 등 부작용 우려 때문에 산모에게 투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처음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전공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범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비밀 해제한 문서 중에는 김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지원하려 한 뚜렷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난달에 법원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돼 있던 김 전 장관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비밀 해제를 결정한 21건의 문건 중 하나입니다. 2012년 3월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사이버사에서 작성된 2장짜리 문서로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했습니다. 총선까지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5단계 전략 계획을 보고합니다. 종북 위협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중도 오염을 차단하고 우익 결집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보수 성향의 여당을 돕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부분입니다. 실시간 대응으로 국내외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의 우호 반응을 60% 이상 유지하겠다는 전략도 나와 있습니다. 북한과 종북 세력에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김 전 장관이 결재한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작전 내용은 청와대에 그대로 보고됐습니다. 청와대 회의 결과 역시 김 전 장관이 직접 챙겼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확인된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는 청와대가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은 이 문건에도 역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구속 적부심에서 결재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2급 비밀로 분류돼 긴밀하게 청와대에 보고된 한두 장짜리 문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총선 심리전은 북한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지금 이 시각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박근혜 청와대 핵심 참모 2사람이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그중 한 명으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법원에 석방을 해달라면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서 역시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미영 기자 전해주세요. 네, 먼저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 시작돼 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조 전 수석 측은 특활비를 받은 건 인정하지만 줘서 받았을 뿐이고 관제대무 역시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딸들이 눈에 밟힌다며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적부 심사는 6시가 다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이석수 전 특별관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는데요. 우 전 수석 측은 혐의 사실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JTBC 한민용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속보가 나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구본무 LG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벌 총수와 고위 임원 총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명 계좌를 통한 입출금이 2011년까지 빈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때 문제됐던 차명 계좌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서울 한남동 이건희 회장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를 수사하다 차명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1,199개의 차명 계좌와 별도로 9년 만에 다시 차명 계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계좌는 200여 개입니다. 해당 계좌는 삼성의 전 현직 임원 명의로 주식과 현금 계좌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은 특검 수사 이후였던 2011년까지도 입출금이 빈번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명 계좌와 관련된 금액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선 확인 중입니다. 경찰의 추적 과정에선 이 회장이 2011년에 계좌와 관련해 1,000억 원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낸 게 포착됐습니다. 세금을 감안할 때 원래 차명 재산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은 자금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또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비자금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미 삼성 전 현직 임원 4명을 불러 조사했고 계좌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투표로 당이 통합으로 갈지 분열로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투표 과정에서는 분열상이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투표는 당원의 힘, 3분이면 충분하다는 문구가 담긴 사진 파일과 상세한 투표 안내문이 국민의당 당원들의 휴대전화에 배달됩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파가 전당원 투표를 독려하려고 만든 홍보물입니다. 하지만 통합 반대파는 투표 기간은 스팸 전화데이라면서 나쁜 투표와 나쁜 대표를 거부하자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아예 바른정당을 찾아 통합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통합이 양당이 생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법원의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여전히 투표의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당대표 재신임 투표는 결과에 상관없이 당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통합 찬성파들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첫날, 투표율은 저녁 7시 현재 13%를 넘겼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전기 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일컫는 전환법이 어제 오늘 온라인상에서 화제였습니다. 올해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1월 1일부터 수백만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금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도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고 법안 처리 시한은 이제 휴일을 빼고 이틀 남았습니다. 안지형 기자입니다. 이른바 전환법은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의류도 모두 KC 인증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적용받는 수백만 명의 소상공인의 경우 인증 비용 부담 증가로 법 개정을 호소해왔습니다. 기존 법안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으면 당장 1월 1일부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도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개헌특위를 조건으로 걸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현안법 같은 경우에 거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속이 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연계시키지 말고 그냥 합시다. 한국당은 오히려 여당이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루빨리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정상화시켜서 재난법과 관련된 이런 민생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 불발로 연내 처리 시한은 휴일을 제외하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잎이 대나무를 닮아서 협죽도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청산가리의 6,000배에 달하는 맹독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오가는 학교 앞 산책로에 13그루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초등학교 앞 산책로입니다. 이렇게 방과 후엔 여기서 아이들이 뛰노는데요. 그런데 독나무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잎과 줄기의 독성이 청산가리의 6,000배에 달하는 나신 성분이 든 협죽도입니다. 이 독성분과 접촉하거나 마시면 구토와 현기증은 물론 심장마비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죽도를 잘라 넣은 어항에 든 미꾸라지는 5분을 견디지 못하고 축 늘어집니다. 2년 전 충북 제천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독살한 20대가 협죽도의 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거네요.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애들도 있고 이 나무가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여기 아마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95%는 아마 모를 겁니다, 이거라. 관할구청은 20년 전 철길을 따라 협죽도를 심었는데 지난해 폐선을 산책로로 조성하면서 나무는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겨울에도 이제 잎이 있고 일부러 먹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전혀 피해는 없고요. 부산에는 이곳을 포함해 아직 300그루나 남아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등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정책도 강화됩니다. 오늘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를 설치해 논의한 뒤 이르면 내후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가능성이 큰데 주택시장을 실소유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세 형평성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정책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현재 설날, 추석 등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공휴일로도 확대합니다. 통상 일주일인 여름휴가를 2주로 늘려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공공기관은 쓰지 않아 남은 연차를 이듬해 연차와 합쳐 쓸 수 있는 연가 저축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장기 휴가 사용을 독려합니다. 저출산 관련 대책도 강화됩니다. 경력 단절 걱정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여성이 없도록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의 2배로 늘립니다. 또 부모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택배를 배달하는 드론은 외국에서는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드론 택배가 상용화되려면 드론이 찾아갈 장소에 대한 정밀한 주소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정부가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손보는데 드론 배달을 위한 입체 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JTBC 보도국으로 드론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48-6 JTBC 5층 주소를 입력하면 드론은 건물 1층 드론 배달점에 부여된 상세 주소를 위치좌표로 인식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드론은 배달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로봇 드로이드에게 물품을 건네줍니다. 드로이드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 시스템이 현실화되려면 건물은 물론이고 각 층과 방에까지 개별적으로 위치좌표가 부여돼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도로명 주소를 정밀하게 손질하면서 건물마다 입체 주소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주소 체계로는 아무리 정밀한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도 건물 앞까지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도로를 20m 단위로 나눠 기초번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육교 승강기 등에 부여된 도로명 주소와 기초번호만 알면 재난이나 사고 시 구조대가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직 도로명 주소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복잡한 시스템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JTBC 조문진입니다. 네, 연말에 밤 늦게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를 보완하겠다면서 승차 어플리케이션이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강남역 인근. 손을 흔들어도 택시는 지나치고 창문에 행선지를 외쳐보지만 택시는 곧바로 떠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단거리 승차 거부입니다. 강북 쪽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아예 시외거나 좀 멀거나 이런 번화가 아니면 안 잡힙니다. 계속되는 승차 거부에 사람들은 도로 한가운데까지 나가 달리는 택시를 세워봅니다. 빈 차들도 많지만 정작 이들을 태우는 차는 없습니다. 시내 번화가들을 돌아보니 승객을 태우지도 않고 표시등도 꺼놓은 택시들이 곳곳에 눈에 들어옵니다. 홍대 인근에 정차된 한 택시 내부를 관찰해보니 기사는 운전석을 젖혀놓은 채 핸드폰으로 카카오 택시 콜만 살펴봅니다. 마포구나 서대문구 등 인근 목적지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자 거절하기만 수십 번. 그 사이 이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도 돌아섭니다. 저희 밀착카메라 취재진이 한 명은 20km가 넘는 곳을 목적지로 설정하고 다른 한 명은 3km 거리의 곳을 목적지로 설정해서 두 목적지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처로 가는 배차 요청은 응답이 없지만 경기도 김포행은 요청을 하자마자 택시가 잡힙니다. 서울시는 승객들의 목적지가 표시되는 카카오 택시 앱이 단거리 승차 거부의 원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달 초엔 10억여 원을 들여 새로운 콜택시 어플 집으로를 만들었습니다. 호출한 승객들의 행선지가 보이지 않고 주변의 빈차들을 표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주변 택시 빈차들을 다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제 근처에는 빈차가 거의 없다고 나오는데요. 이 뒤를 보시면 택시 빈차들이 큰 길을 모두 다 메우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소재 택시카드 단말기엔 집으로가 자동으로 탑재되지만 대부분 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브잖아요. 온이 돼야 하는 거예요. 사령과에 쓴다는 게 감독이 좀 이렇게 망설임이 있죠. 승차 거부 시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방침에 서울개인 택시조합은 기사들에게 가입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앱을 켜놓은 일부 택시기사들도 호출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았어요. 안 떠요 이게. 연말 저녁 택시 앱들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건 카풀 앱들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버스로 태우는 카풀 앱부터 개인 차량을 연결해주는 앱도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밤 카풀 앱을 켜보니 주변에 있던 차들이 화면에 뜨고 한 차량이 연결됩니다. 문제는 불법 논란입니다. 출퇴근 시간엔 유상 카풀을 허용하는 현행 여객법을 이용한 건데 일부 카풀 앱이 24시간 운영을 시작하며 국토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하루 종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하시는 분 있대요. 그런 분들 200 중반 정도? 오늘 출근은 안 하셨죠? 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운전자와 미비한 보험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늦은 밤 대중교통 수요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 다음해 연말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64년의 초여름, 저는 제가 살던 서울 필동의 대한극장 앞 네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9살. 제 앞에서 벌어진 풍경은 연기 자욱한 최루탄과 돌팔매질을 하던 대학생들. 그해 6월 3일을 기점으로 일어난 6.3 항쟁의 시작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6.3은 당시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한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청구권 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됐지만 박정희 정부는 국가 재건에 필요한 돈을 일본으로부터 하루속히 받아낸다는 명분으로 한일 협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이 한일 기본조약의 태동은 그보다 2년 전인 1962년, 그러니까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 해, 즉 공화당 정권이 탄생하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 외상 간의 밀실 협의에서 나온 이른바 김종필 오히라 메모,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얼개가 거기에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사와 관련된 한일 관계의 모든 불협화음은 바로 그 메모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당시 한일 협정은 언론에 의해서 정당화됐고 김종필 오히라 메모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영웅담처럼 미화되곤 했습니다. 보실까요? 36세 김종필이 만난 청구권 협상 상대는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 52세의 노련한 정치인. JP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두 견세를 함께 달래서 울려보자 하고 했다. 오히라는 그 고사를 어떻게 아느냐 하고 감탄했다. 결국 김종필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완용이 되겠다. 지금부터는 그로부터 반세기도 훨씬 더 넘겨서 나타난 데자뷰입니다. 대통령은 아버지에서 딸로 바뀌었고 협상의 주인공은 역시 정보기관장인 이병기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성노예 표현 불가, 소녀상 철거의 협조, 10억엔의 위로금, 그리고 결국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 밀실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53년 전 자신의 집을 찾아온 김종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모노바람으로 뛰어나왔다는 자민당 부총재를 흉내낼 필요도 없이 일본은 조급증에 젖은 한국 외교를 상대로 또 한 번 승리를 거둔 것일까? 그 옛날 6.3 항쟁의 최루탄과 돌팔매 시위의 한가운데 멋모르고 서 있었던 9살의 소년이 어느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여 년 후에도 그럽니까? 거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뭔가 많이 변했겠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저는 2008년에 일본의 방위 대신이었던 이시바 시게루와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 내내 저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 저는 그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과욕이 초래한 부실 밀실 합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년 동안 반복 재생해온 이른바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도 실상은 박근혜 청와대가 선사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각에도 국제사회는 기린비를 세우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성노예에 대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있는데 정작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합의문의 비공개 부분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일본은 합의 변경을 하면 한일 관계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매우 강경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일본 정부의 반응의 수위는 거의 최고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본 정부는 고노 외상의 담화를 통해서 오늘 TF 결과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일 두 정상 하에 정당한 교섭 과정을 거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한일 관계 관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보여왔던 입장 중에서 가장 강한 수위로 보여집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발표로 한국 여론이 한층 강경해질 것이라면서 한일 합의 파기로 이어질 경우 한일 관계 긴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내용도 내용이지만 외무장관의 담화라는 형식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TF 결과 발표가 있은 지 2시간 만에 이 고노 외상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고노 외상은 현재 중동을 방문 중인데요. 그만큼 일본 정부가 이 TF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역지사지를 해보죠. 3년 전에 아베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굉장히 좀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1993년에 이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사람은 현재 고노타로 외상의 아버지인 고노 요헤이 관방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에 이 고노 담화를 검증하면서 고노 담화가 한일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면서 그 의미를 깎아내린 바 있습니다. 고노 담화는 이 한국뿐 아니라 중국 등 이 피해자 상대국이 관련돼 있는 외교적 의미를 갖는 문서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일본은 이 국회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이런 이유를 댔었습니다. 심지어 각계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벌인 작업이라면서 한국 측에 냉정하게 봐줄 것을 바란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일본은 아무튼 강하게 던져놨는데 이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많은 것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2015 한일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기다림에 대한 답을 정부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도 일본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들의 기억을 기록하고자 마음먹은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가 버티는 사이 고령의 피해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기억할 겁니다. 남아 계신 할머니 32분 가운데 12분을 최승기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본 군인에게 배운 노래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끔찍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죽었는지 눈 뜨지 마라 해서 다음 노래 듣게 보니까 막 그 군인들이 그 언니한테 달려들어요. 몸에 남은 상처가 마음을 더욱 들쑤시고 불로 찢은데나 이거 뭐죠? 얼마나 오래돼서 그런 것도 이거. 여기다 여기. 여기다. 이 찢은 게 그 전체 불에 찢은 게 이거. 허리, 이 등대기. 끝내 눈물이 쏟아집니다. 우리 서희를 끈을 가져와서 허리를 다 맵지. 매가 엮어가지고 여기 굽이 엮은 것만 보면 그 생각이 막 나요. 강렬한 분노만 남은 채 기억은 점점 흐려집니다. 근데 할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 나쁜 놈들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할머니 그래도 그 안 좋았던 거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버거워진 지 오래입니다. 내가 일본 갈 때만 해도 벌써 언제고.
그때만 해도 눈물이 났어서 말을 잘 못했지. 이제는 눈물도 다 말랐어. 조금 좀 덜해서 나가야겠다 하면 아프니까 또 못 나가고. 수요 집회는 용납 없이 웬만한 금 아파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들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쓸쓸한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곁에 있던 사람도 하나둘 떠납니다. 오늘은 뭐 하다가 나오셨어요? 화도 찹니다. 밤도 지고 밤에서 배도 고프고 네. 이래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같이 그걸 저에 일안 듣는 그래. 그걸 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늘 또 화도 치다고 하네. 심심하셔가지고. 이제 남은 생존자는 32분. 언제쯤 진정한 사과를 받을지 기약은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는지 일본 놈들이 할머니. 언제가 될지 글쎄 나도 그게 걱정이야. 몇 백이야. JTBC 최승기입니다. 네, 할머니들의 말씀과 모습을 기록하는 작업은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진 수사팀이 다스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취재 기자를 잠시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이상은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 자금 담당자 등이 출국금지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중 하나인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가 내년 2월 만료되는 만큼 빠르게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걸로 보이는데요. 출금 대상에는 횡령 등 혐의로 2008년 정호영 전 BBK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던 격리 담당 직원 조모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씨는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되는 120억 원을 관리했던 인물로 당시 정 전 특검은 120억이 조 씨의 개인 횡령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당시 정 전 특검이 이를 알고도 덮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진 만큼 검찰은 다시 이들을 수사선상에 올린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불러 개인 횡령액이 맞는지 등을 추궁할 걸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앞서 이상은 회장의 전 운전기사를 소환 수사하고 내일은 최동영 전 다스 격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심수혜입니다. MB정부 때인 2012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만들어진 사이버사의 심리전 문건이 오늘 비로소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익을 결집해서 중도의 오염을 차단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튼 당시 여당이 유리한 활동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내용이 담긴 건데 MB정부 군의 정치 개입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헤쳐왔고 문서 공개도 주도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잠깐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오늘 공개된 문건이 2급 군사 기밀이었습니다. 네. 예. 평소에 이건 뭐 당연히 볼 수 없는 그런 문건이고. 네. 오늘 공개를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이 분명해졌다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 문건이 이제 장관이 국방 문건은 보면 맨 앞에 장관이 이제 사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인했다는 얘기는 요 문건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2년 4월 11일에 있었던 총선을 겨냥해서 한 달 전에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겠고 예. 그것의 내용은 이른바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익 결집을 보호한다든지 중도 오염을 뭐 차단한다든지 예. 유언 비어를 막겠다든지 이거는 이른바 선거 전략 당의 선거 전략 문건에 나오는 얘기들이 예. 버젓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문건에 김관진 장관이 사인을 했고 이 문건을 들고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 김태호 기획관이 대외전략기획관이 회의를 주재했고 거기서 이 문건을 보고를 했더니 청와대에서 칭찬을 합니다. 잘 만든 문건이고 예. 이렇게 해라. 중간에 우리가 점검도 하겠다. 또 지침도 내립니다. 이런 거 할 때 주요 이슈, 뭐 한미 FTA라든지 제주 해군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다뤄라. 예. 라고 지시까지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럼 또 그 그 얘기는- 문건에 대해서도 장관이 또 사인을 합니다. 예. 청와대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이상으로 일정 부분 주도했다라는 얘기가 됩니까? 주도한 셈이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얘기인 게 분명해진 거고요. 예.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서 장관이 이 댓글 공작, 선거 개입을 총지휘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것이 됩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 정도 수준의 선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느냐. 그 일국의 국방장관이 예. 기획관 정도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문건 만들고 하지는 않거든요. 예. 이거는 결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회의였고 문건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요. 예. 국정운영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네. 대통령이었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수사해야죠. 저희가 국정감사 때 공개한 문건 중 하나 보면 예, 예. 그 말씀드린 3월 10일자 2012년 3월 10일자 회의에 청와대에다가 국방부에 얘기합니다. 군무원 정원하는 거 빨리 좀 풀어주라. 예. 청와대 오케이. 우리가 기재부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그래서 풀겠다. 그다음에 총선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문건 말씀드리지 오늘 공개한 문건을 또 보고 하게 예. 되는 거라 이런 과정을 계속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중간에 대응작전한 결과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을 했거든요. 예. 그 사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확인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예. 성과 보고를 했고 청와대는 또 지침을 내린 거고요. 이거는 쌍방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건이 사실 이미 검찰이 수사한 내용입니다. 네. 그에 네.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했었고 근데 구속적 보심에서 풀려났습니다. 네. 김관진 전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도 이 문건을 다 검토했을 텐데 그러면 왜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다툼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혐의 사실에 대해서. 네. 뭐 법원의 판정을 존중해야 됩니다만 예. 저는 좀 대단히 아쉬운 결정이라고 보고요. 예.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이 문건 자체, 문건을 만든 주체에 김관진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사인을 했고 예. 이 서류를 갖고 청와대 가서 보고까지 했고 칭찬까지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문건이고 김관진 장관이 주도했다는 게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더라도 선거 개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국방부 어느 문건에도 제가 알기로 우익을 보호하라, 중도 오염을 차단해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김관진 장관 주도했다는 게 본인 서명으로 확인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풀어줬다는 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기 이제 어렵고요.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관진 장관이 장관 시절에 지금 국방부 TF가 조사를 합니다만 계속 증거를 인멸하는 것에 관여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이 밖에 나와 있으면 당시의 관계자들하고 계속 입을 맞춰서 뭔가 유리하게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만 조금 너무 이 사안 자체가 가진 중대성이나 역사성을 조금 가볍게 본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저는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습니다만 내용은 존중하지 않는 말씀으로 법원의 견제를 존중해야죠. 알겠습니다. 국방부의 사이버 댓글조사 TF 측에 공개를 요청하셨고 네. 그에 따라서 오늘 비밀이 해제된 것입니다. 네.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오늘 국방부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문건은 21건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한 40여 건 있었는데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거는 공개해도 된다, 안 된다 분류를 해보니 공개할 수 있는 게 21건 정도였다고 보고요. 예. 오늘 제가 미리 공개한 이 문건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지 문건도 제법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저도 내일부터 다시 또 꼼꼼하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관련 내용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표현은 중도 오염 차단, 우익 결집. 중도 오염 차단이라는 것은 뭐 흔히 그쪽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뭐 종북으로의 오염을 차단 뭐 이런 겁니까? 이게 종북 위협 또는 종북 세력, 예. 뭐 심지어 어떤 문건엔 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 그게 전체 맥락을 잘 짚어보면 반대하는 세력, 뭐 또 정치대로 보면 야당, 예. 또는 반대하는 세력을 뭉뚱그려서 종북 세력이라고 하고요. 예.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만약에 동의한다 그러면 오염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 그 오염을 차단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익을 결집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4월 11일 날 선거에서 이기도록 우리가 기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과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첫 번째 오늘은 키워드는 아예 미리 두 개를 준비했습니까? 시간이 모자랄 줄 알고? 예, 두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예. 단 한 번도입니다. 예. 네, 어제 류여의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차마 방송에서 전하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을 홍준표 대표가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예. 홍준표 대표가 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반박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나는 24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단 한 번도라고 단언을 했네요. 예, 강조를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류 전 최고위원이 주장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성희롱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성희롱의 정의를 극히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듣는 이가 성적 혐오감을 느끼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요즘 각 직장의 경우에도 성희롱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법정 의무 교육으로 연 1회 실시해야 됩니다. 예, 예. 아무튼 예. 홍준표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에 YT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설거지를 지칭해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당시 성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가 예. 있고요. 지금 성희롱보다도 성차별에 속하는 건가요? 예. 예, 예. 성적 차별도 넓게 성희롱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최근에도 누구나 알고 있듯이 류여의 전 최고위원을 빗대서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은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했고 모멸감을 표시했으므로 이 역시 성희롱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앞권은 대선 후보 시절 논란이 됐던 자서전 얘기인데요.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죠. 예, 2005년에 발간됐던 자서전에서 이른바 흥분제 논란이 있었고 예. 이 정도면 구설수 정도가 아니고 당시에는 대선 후보 자격 시비까지 있었습니다. 예. 결국 홍준표 대표의 반박, 지난 24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이는 틀렸고 24년 정치활동한 것만 팩트로 남았습니다. 예. 아까 홍 대표가 어떤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예. 박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아직 그 뭐랄까요. 성희롱, 성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군요. 예. 사실 이전에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 실토한 바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여성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직접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당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젠더 폭력이라고 한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젠더, 즉 젠더 폭력이란 말은 성적 차별이나 혐오를 바탕으로 한 물리적, 사회적 폭력을 얘기하는데 예. 당시에도 난 젠더 폭력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해 비판받았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른정당은 O형으로 이거 혈액형 논란입니까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두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 반대하는 박지원 전 대표 간의 설전이 혈액형으로 계속 진화돼 왔습니다. 예. 보면 먼저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수혈이 가능하냐? 안 대표의 혈액형은 순간순간 바뀌는 편리한 혈액형이 아니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 바로 바른정당과의 정체성, 이념적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공격한 건데요. 예. 안철수 대표는 다음 날 혈액형이 같은 사람끼리만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다시 박지원 의원이 저 표현은 안철수 대표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즉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정체성이 나왔다는 건데요. 예. 안철수 대표가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학적 지식을 얘기하며 O형은 수혈이 된다. 바른정당은 수혈 가능한 혈액형이라고 오늘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O형은 항원이 없어서 수혈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바른정당은 개혁적 보수이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정당이라고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박지원 의원이 다시 말을 달았는데요. 그 정도는 나도 알거든요 하면서 초딩끼리 놀자는 의미도 아니겠고 하며 무시하는 전략으로 말을 잘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얘기들이 오갈지. 내일 끝나나요? 저기 투표가? 온라인 투표는 내일까지고요. 예. 그다음에 ARS 투표가 이어지고 31일 결론이 나옵니다. 예. 아직 시간은 조금 있는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대화들이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도 설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안철수 대표와 호남계로 대표되는 통합 반대파의 그 갈등 상황은 예. 거의 사실상 분당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와 통합 대상인 바른정당과의 사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오늘 바른정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안철수 대표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 대표의 입장 때부터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박수도 받고 입장을 해서 예, 그러네요. 예, 인사할 때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바른정당 당원들, 원외 지역위원장들 또 의원들과 저렇게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바른정당 당원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화이팅도 외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이미 뭐 합당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줍니다. 당 안의 상황은 심각한데 바깥의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낮부터는 기온이 좀 오릅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나고 바로 소셜 라이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시간이죠? 네. 예, 오대영 기자와 함께 안나경 앵커가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weet but